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 S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 S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는 정말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의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죠. 네, 그렇죠.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보면 빅테크들이 이제 일제히 다 실적 발표가 거의 그쵸. 끝났단 말이죠. 실제로 보면 상상 보면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일주일 보면 3대 지수 다 올랐고 특히 다우지수는 4주 연속 올라갔는데요. 네. 애플만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그쵸.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지난 주말에는 애플이 기억하시겠지만 금요일 아침에 새벽에 저희가 방송할 때 제가 막 방송할 때 준비할 때는 마이너스였는데 그쵸. 방송 와중에 플러스 1%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뚜껑 열고 정규장 열리니까 7%대 올라갔습니다. 7% 올라간 것이요. 흔한 것 같지만 네.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 이후 최대입니다. 2020년 20년이요. 4월. 네. 아, 그때도 이렇게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나요? 그때 이제 워낙 떨어졌었으니까 2020년에 1월부터 2, 3월까지 한 두 달 만에 그냥 시장이 한 30, 40% 떨어졌잖아요. 35% 떨어졌을 때니까 네. 그 이후에 반등폭이 이렇게 컸던 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그런 하루가 지난 다 애플의 그 모습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다우가요. 물론 오늘 하루가 남았는데요. 네. 다우가 지금까지 14.4%가 올라가서 퍼센트 차이로 약간 두 소수점 두 자리 사이 진화로 1976년 1월 이후 최고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어떤 놀라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 기록이 상당히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월간의 게 상승폭이 이렇게 컸는데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데요. 특히 이제 4주 연속 올라간 것도 2022년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은 상당히 좋았을 때잖아요. 그때 이후 처음으로 올라갔고요. 당시에 작년 11월에 5주 연속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겠고요. 네. 연초 대비 월초 대비 섹터별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실제로 연초 대비 보면 역시 하나밖에 아직 올라간 게 없어요. 에너지고.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가 유틸리티가 지난달에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유틸리티도 이제 마이너스로 가 있고요. 다만 월별로 보면 이번 달 들어서는 11개 섹터가 조금씩 다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라갔고요. 산업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산업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이 캐터필러 그리고 로키드 마틴 네.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주가는 재미없었지만 보잉 이런 것들이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치우는 그런 쪽으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산업재에 속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죠. 우리를 보면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달에 그리고 물론 하루 남았지만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저희가 네. 배당주 이야기를 잠깐 장혜진 네네. 팀장과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가치주 그리고 성장주의 수익률을 비교해도 어떻게 좀 이게 접목이 될까요? 당연하죠. 가치주라는 것은 가격이랑 상관없이 항상 매력적인 겁니다. 특히 네. 이제 가치주의 가장 큰 매력은 앞서 이제 장혜진 팀장이 얘기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장이 어려울 때 뭔가 보상을 해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주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시장이 좀 재미없으면 네. 야, 미안하지만 이거라도 좀 갖고 챙겨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배당률 이런 걸로만 볼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성장성을 계속 이어주고 있고 특히 배당을 꾸준히 올려가주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는 역시 흔히 얘기해서 성장이라는 거 여기 보시면 그로스라는 것들의 항목보다는 밸류 이런 것들이 항목이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죠. 물론 이런 밸류 전체적인 주식들도 올해 마이너스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밸류도 러셀 1000이니까 1등부터 1000등까지 기업도 마이너스 10% 났고요. 러셀 2000, 1000등에서 3000등 당도 12%가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것 비해보다 성장주보다 상당히 앞서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장이나 가치 분야를 칼로 물베기에서 딱 나누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로 집중해서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성과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좀 안분해서 갖고 가는 것 자체가 분산 투자에서 어떤 시장을 쫓아가고
벤치마크를 쫓아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늘 강조드리지만 좀 가치적인 성향도 있는 것도 좀 갖고 가는 것이 특히 올해 상당히 성과가 상대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가운데 사실 나스닥 지수가 워낙에 올라가지고 국채금리가 지난주에 10년물이 4% 미만으로 내려왔잖아요. 네네네. 더 내려갔나 싶었는데 오히려 4위로 다시 올라왔어요. 추세적으로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계속 내려간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만 추세적으로 만약 계속 내려간다라고 보면 이미 주가는 한 두세 달 전에 바닥을 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 않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죠. 수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있는 잠시 전에 얘기 드렸던 저희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서의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멘트가 나올지가 중요하죠.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75bp 금리 인상은 다들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75bp는 거의 98%, 99% 확률까지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달이죠. 그 다음 달. 네, 12월. 그 12월에 있을 12월 14일로 기억하는데요. 12월 14일 있을 금리에서 과연 75bp를 또 올리겠느냐 아니면 50bp를 올리겠냐는 건데 지금은 반반입니다. 반반 정도의 확률로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50bp 가능성 없다고 보고 있고 이번 달에 만에 하나 정말 75bp 하지만 약간의 톤 다운되는 모습만 보이더라도 시장 상당히 긍정적일 겁니다. 다만 50bp를 금리를 인상 다음 달에 하더라도 그게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올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최소한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은 올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시중 금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긴 쉽지 않죠. 다만 그런 속도가 둔화되면서 어느 정도에서 피크를 칠 것이냐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최종 금리를 언제 찍을지 최종 금리. 그래서 내년 3월일지 5월일지 일부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보는 분들은 먼저 내년 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최종 금리가 언제 찍을지 내지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언제 나올지에 따라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보는 분들은 최종 금리가 나오기 한 3개월 전부터 주가는 바닥을 나왔다. 바닥을 경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 3월이다 그러면 12월? 12월일 수도 있죠. 1월이나 12월. 예, 그럴 수 있죠. 다만 3월보다는 그보다는 상반기에 두 차례 정도 하면서 뒤쪽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죠.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를 보면 첫 번째 금리 떨어지는 시기를 보면 한 6개월, 그것도 역시 6개월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가을 정도가 첫 번째 금리 인하, 그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은 11월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년 9월이나 11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면 6개월 전 과거 보면 역시 3월에서 5월 그 정도가 바닥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뒤에 그런 최종 금리의 인상이 제일 마지막이 지금 자꾸 뒤로 갈수록 또 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뒤로 갈수록 바닥은 아직 먼 거죠. 아직 먼 거죠. 멈추는 것과 그리고 인하에 그런 대한 거죠. 이야기는 참 많은데 인하에 대한 얘기는 사실 지금 꺼내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죠. 빨리 보는 사람도 9월 정도 얘기하고 있고. 내년 9월 이요? 네, 내년. 그리고 좀 심하게 보는 사람은 내년 11월. 지금 페드워치 툴 같은 데 보면 통상 11월 정도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 언저리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극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나 이런 사람들도 내년 1분기 를 지금 바닥이 아니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질문에 다시 돌아가면 지금 금리가 계속 이렇게 4% 이하로 가면 좋죠.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너무 큰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바로 이제 금리랑 맞물려 있고 뭐 기본 어떤 기준금리에 맞물려 있는 것이 미국 달러죠. 그쵸. 그러니까 미국 달러도 이렇게 소폭 반등했는데 이거 자체가 좀 빨리 내려가면 좋겠죠. 좋겠지만 그렇게 지금 쉽사리 생각하기는 쉽지 않고요. 네. 그건 진짜 쉽지 않고 주식은 시장에 대한 인식 자체는 시장에 대한 인식은 너무 이렇게 그 장밋빛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특히 기업들도 요번에 보면 제가 이번에 물론 절반밖에 지금 실적이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 정확히 보면 57% 기업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했어요. 이게 보시면 대표적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년도에도 달러가 5% 정도 좀 불리하게 역할을 할 거라 그랬어요. 5%. 그러면 지금은 5%포인트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올해도 지금 달러가 올라가서 이번 분기에도 5%포인트 정도 매출을 손해났거든요. 내년에도 연간으로 5% 얘기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금 올해 전체 평균보다 내년에 전체 평균이 위일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죠. 그렇지만 연간 평균보다 내년 평균을 조금 더 위로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달러 이렇게 쉽게
끝나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 보고 있고요. 다만 어도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정될 거라고 내려가는 쪽으로 좀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도비가 이번에 가이던스를 좋게 얘기한. 그래서 그거는 업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각자의 시각의 차이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 참여하시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해안이 있어서 지금 달러가 말이죠. 달러가 지금 110엔대 죄송합니다. 그 포인트를 11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내년 평균이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한 90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떨어간다. 95포인트 정도 수준 떨어간다 그러면 시장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셔야 되겠죠. 사는 건 어떤 걸 사냐면 그냥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 기업 중에서 수출 있죠.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은 걸 사시면 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침 그런 ETF도 또 있어요. 근데 ETF가 좋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뭐냐면 그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수출 해외 매출 비중이 4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0% 기억하시죠? 네. 40%고 그 에스테로드 같은 거가 76%가 해외 매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이상 되는 것들만 모아놓은 기업들이 있어요. ETF가 있어요. 해외 엑스포저가 큰 기업들. 그런 것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최근 1년 동안 좋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그것들이 그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만 하는 것가 아니라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퀄리티도 좋아야 돼요. 실적을 잘 낸다. 네, 퀄리티도 좋고, 현금으로. 네, 퀄리티도 좋고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성장한 것들 그런 것만 또 모아놨어요. 그런 걸 100개나만 모아놓은 거 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페이스라는 곳에서 만든 겁니다. 이름이 자선원정화 페이스예요. 페이스. 우리가 뛸 때 페이스를 조절하는데 네, 그 페이스 네. 얼굴의 페이스가 아니라 P로 시작하는 거예요.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엑스포트하면 EX잖아요. 그러니까 심벌만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P, 페이스의 P요. 엑스포트의 EX가 들어가고요. PEX에다가 이것들 중에 최고의 기업들만 모아놨다고 해갖고 PEX 리더입니다. PEXL. 그런 ETF가 있어요. 물론 거래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요. 거래가 잘 되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이 100개를 딱 모아놓은 거에 그런 조건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 트레이딩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직요. 그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나 여러분들 보시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봤을 때는 관심 화면 정도에 넣어두셨다가 관심 화면에요. 넣어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좀 확신이 들 때 달러가 진짜 떨어지기 시작한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하면 상당히 아웃퍼폼 하겠죠. 그런 것들이. 탑10 종목 보니까 뭐 넷플릭스, 테슬라, 애플 이런 기업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100개 종목을 했는데 100개를 이퀄레이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개람씩 웨이트를 이제 맞추는 거기 때문에 뭐가 더 많다 적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00개를 기업을 n분의 1을 한 겁니다. 처음 살 때. 그리고 3개월마다 리밸런싱 아니면 6개월마다 리밸런싱 하기 때문에 어느 게 비중이 많다 적다는 것이 아니라 딱 그런 겁니다. 잘 적어주셨네요. 벌써. 메잉님이 PEX를 적어주셨잖아요. K님이 페이서라고 했는데 페이서가 그 뛸 때 그 페이스 조절하는 거. 네. 그 페이서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 PEXL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봐두셨다가 이거 지금 산다고 해서 돈이 된다? 모르겠어요. 그거는 거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다 하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관심 화면에 넣어둘 필요는 있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지난 주말 시장을 가장 크게 끌어올렸던 원인은 애플이었는데 우리가 늘 뭐 애플 걱정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월가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애플이 이제 지난번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아이폰 매출은 생각보다는 덜 나왔고요. 아이패드가 좀 적게 나왔어요. 다만 말씀드린 아이폰 잘 나왔나요? 눈높이를 못 맞췄죠. 눈높이를 맞죠. 플러스 났는데 네. 눈높이를 못 맞췄대. 눈높이를 못 맞춘 게 아이폰도 못 맞추고 아이패드 못 맞췄는데 그쵸. 서비스도. 그 아이패드는 평생 좋지 않았어요. 근데 맥이 이번에 많이 팔린 거가 있었고요. 기타 제품들이 많이 팔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인 눈높이는 매출액이 다 맞췄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이폰이 생각보다는 덜하다. 이래 갖고 좀 상대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떨어졌던 것들인데요. 그래도 여하튼 시장에 대해서 평가는 이겁니다. 우리가 애플에 대한 걱정은 진짜 필요 없는 걱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JP모건도 요즘 세상에 이건 제가 직역했는데요.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라도 대단한 거다. 기대에만 부응하더라도. 두 번째, 웰스파고가 한 얘기는 왜 다들 애플 안에서 숨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플이 그만큼 보여줬다는 얘기죠. 크레딧 스위스는 안전지대다. 안전지대는 제가 세이프 헤븐을 이렇게 제가 설명했는데요. 안전지대고요. 투자로서. 예, 폭풍 속에서 안전한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태풍이 오면 제주도나 이런 데 보면 그 안전을 한 게 다 묶어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얘기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저는 딱 오늘 그 애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애플은 많은 분들 중에 일부는 저거 너무 비싸다, 뭐 혁신이 없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그냥 숫자로 두 가지만 가장 우리 여기 보신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그런 규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의 자료입니다. 네, 2005년부터인데 이게 뭐냐면 순이익입니다. 여기 보시면 넷 인컴이잖아요. 순이익.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1,000억 달러에 못 미치는 20억 달러가 못 미쳤죠. 그러니까 1,000억 달러라는 규모가 엄청난 규모잖아요. 어느 정도죠? 1,000억 달러면 145조 정도 나왔죠. 145조. 네, 엄청난 145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거가 웬만하면 계속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올라왔다는 얘기죠. 물론 증가율이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 그건 있을 수 있죠. 다만 증가폭이 여기에는 줄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5% 정도는 달러 때문에 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달러가 없었으면 더 올라갔겠죠. 이거 1,000억 달러 넘었을 때. 그거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갑자기 그 숫자를 좀 틀리게 개념 저희가 라이브 방송에 숫자가 틀리게 정정을 했는데요. 애플 자사주 매입이 이번에 252억 달러가 났습니다. 252억 달러요. 분기당 사상 최대가 났습니다. 사상 최대요. 최근 12개월 동안에 902억 달러를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902억 달러요. 작년에는 2021년에 855억 달러인데 기억하시죠? 902억 달러라는 거는 뭐예요? 넷인컴을 다 쏟아붓었다는 겁니다. 거의 그런 규모랑 마찬가지죠. 그 왜냐하면 2018년에요. CFO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더 이상 순형 넷 캐시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보유연금을. 그래서 늘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또 더 조금 줄여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번거로 다 쓰겠다는 겁니다. 투자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 잔고에 더 늘리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을 했어요. 2018년에. 근데 그거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죠. 여하튼 엄청난 규모를 한 거죠. 그럼 또 다시 그걸 또 구분해 보면 이 902억 달러라는 규모를 보면 어느 정도냐면 아이패드 있죠. 그리고 맥 있죠. 맥 시리즈. 1년 동안에 매출이 693억 달러가 났습니다. 693억 달러. 그거 매출에 곱하기 40% 이상을 자사주를 샀다는 겁니다. 자사주를 샀다는 거. 그러니까 팔아갖고 그 판 거에 또 돈을 더 붙여서 다 주식을 다시 사주면서 그 가치를 올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 봤더니 요 855억, 902억 달러라는 걸 계산해 봤더니 2022년 1월에 인구수가 미국이 3억 3,200만 명입니다. 3억 3,200만 명. 그러면 1인당 계산하면 271달러 정도 규모예요. 자사주 산 규모가. 그걸 가구 수로 하면 가구로 나누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가구로 나오면 한 가구당 1,000달러 이상을 좀 자사주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주를 위한 기업이 바로 애플이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한 걱정은 모르겠습니다. 주가 얼마나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건 아무도 모르죠. 다만 애플에 대한 걱정은 앞으로도 크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애플의 그런 능력치는 이번에도 보여줬다라는 걸 그렇게 아주 단순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다시 확인드리면 자사주를 산 규모가 1년 동안 넷인컴 순이익 규모랑 마찬가지다. 이런 기업이 뭐 세상에 별로 없겠죠. 그렇죠. 예. 보면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 시장이 올해 내내 부진한 흐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네. 등락을 보이면서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1년 차트로 애플의 주가를 보면요. 흘러내리기보다는 뭔가 박스권의 움직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선방하는 네. 견고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것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 배경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 나 있죠. 그쵸. 마이너스 나 있지만 시장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역시 뭐 다 이 애플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달러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는 것들 이번에도 확인해 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네. 2020년 4월 이후에요. 하루 상승폭이 7.5% 나면서 사상 최대 폭이 나왔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기능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빅테크를 보면 전반적으로 눈높이가 좀 낮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빅테크 중에서 투자기로 내린 빅테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타. 네, 메타 플랫폼입니다. 메타 플랫폼은 또 토요일 날 자세히 말씀드렸고 어제 이제 장원석 부사장이 또 특집 프로그램을 40분 동안 해주셨는데요. 네. 여튼 그 자세히 나왔으니까요. 보시면 되겠고요. 애플도 최소한 5군데는 목표 주가를 내리고요. 한 군데는 목표 주가를 1달러 올려놨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7% 가까이 떨어졌고 아쉽죠. 네. 아쉽지만 투자 의견이 바뀐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실 때 월가 의견을 보실 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투자 의견이 더 중요하고요. 투자 의견 다음에 목표 주가의 흐름 이런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목표 주가의 어떤 컨센서스의 우상향, 우하향 이런 거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투자 의견의 상향, 그 중립, 하향. 그래서 가장 큰 거는 투자 의견 올릴 때. 네. 올릴 때라도 2단계 올릴 때가 가끔 있고 2단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움직일 때 좀 보셔야 되겠고 그건 좀 시리어스하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목표 주가를 오리고 내리면 좀 그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투자 의견의 변화 여부가 더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시 확인드리지만 이번 실적 시즌에 빅테크 중에서는 목표 주가를 조정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 메타 플랫폼은 5개, 6개가 나왔을 겁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또 나왔기 때문에 목표 주가 떠나서 투자 의견이 바뀌고 있다는 네.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메타 플랫폼즈 관련해서 네. 한 3, 40분 정도의 예. 영상으로 완벽 해부를 했는데 네, 뭐 이건 뭐 냉정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걸 관련해서 제가 지난 주말에 했던 것도 네.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또 정유주의 예. 황제스러운 약간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그 엑소모빌과 쉐보레를 발표했는데요. 전부 다 이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는 거는 시장에 이렇게 변동성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잘 안 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매매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더라도 지금 엑스모빌을 사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모르고 들어보지 않은 기업은 잘 쉽지 않지만 좀 그래도 익히 아는 기업들은 우리가 좀 보셔야 되겠고 이런 종목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이 종목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웬만한 분들의 선호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 어떤 ETF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하는 것이 저는 뭐 맞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네.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지만 않으시면 되겠다. 그리고 시간은 좀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도 완전히 깜짝 실적이 났습니다. 그렇죠. 주당 이게 한 3.1달러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된 게 3.9, 3.8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깜짝 실적이라는 건요. 그 어닝 서프라이즈는 예상했던 컨센서스 대비 10% 이상 나왔을 때 깜짝이란 서프라이즈를 말했습니다. 그렇죠.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도 있고 어닝 쇼크는 반대로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뭔가 컨센서스 대비인데요. 컨센서스 대비 지금 캐터필러는 25% 정도 좋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왜 올라가요? 뭐 치폴레나 맥도날드는 비슷한 성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사실 미국에서도 피자 한 판 먹는데 한 6만 원, 우리나라 돈은 6만 원 정도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많이 팔리는 건지. 그래도 뭐 피자도 그래도 저렴하죠. 상대적으로 다른 외식보다는 저렴한 거고요. 맥도날드 이런 거는 어찌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배당을 늘려주고 있는 것도 분명하겠고요. 어찌 됐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잖아요. 치폴레마라도 이거보다 단가가 조금 50% 정도 다 웬만한 게 비싸니까요. 그리고 이게 되겠고요. 여하튼 맥도날드 이런 것들, 맥도날드, 펩시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게 필수 소비재라고 분류하건 굳이 어떤 것은 이미소리를 분류하건 간에 뭐라고 분류하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냐 그러면 성장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방어적인 주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만 계속 다 올인해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런 분들은 어떤 시장의 등락에 약간 자기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무시하고 더 꾸준히 가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빅테크만 있다. 빅테크만 계속 갖고 있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런 분들의 변동성에 좀 노출돼 있다고 인정하시고 언젠가 그들이 더 잘 나가면 또 이길 수 없거든요. 이런 건 절대 못 쫓아가죠.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늘 말씀드리지만 두루두루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트코도 요즘 좀 살고 있죠. 지금 은근히 사는 주식이 코스트코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비자. 이런 것들이 조금 살고 있어요, 지금요. 어쨌든 돈을 쓴다는 거죠.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이번에도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여러 번 확인드렸다시피 국내에서 매출이 크로스보더 해외에 넘어가서가 비자는 좀 56%인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마스터는 이번에 44%라고 발표한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소비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돈이 되는 소비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마다 다르지만 비자에서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이 미국 안에서의 그
결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돈 안 내죠. 그렇죠. 누군가는 비자할 때 낼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미국 사람이 미국의 비자 카드를 갖고 다른 나라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본에 가서 결제를 했다라고 네. 치죠. 유럽에서 결제를 했다고 그러면 물론 거기서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자는 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군가 비자는 얼마를 번냐면 수수료가 10배를 봅니다. 10배. 해외 매출이 높을수록 엄청. 네, 그럼 나눠 갔겠죠. 나눠 갔겠지만 그쪽에서 뜯어가는 게 10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되겠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코스트코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의 뇌피셜입니다. 자기가 분석한 걸 얘기하면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립적 의견을 갖고 있지만 내년에 두 가지 선물이 있을 거란 얘기하죠. 주주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주가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내년에 다시 5년 만에 멤버십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가 특별 배당을 또 줄 거다 얘기하고 있으면서 요즘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뚜껑 다 열려봐야 되겠지만 일단 코스트코나 비자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주식 하면서 포트폴리오 갖고 와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에 뭔가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쭉 확인을 해봤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빅테크 기업들도 그 중에서 계속해서 기대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좋고 이전에도 좋았고 앞으로도 좋아질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